안녕하세요. CG는 4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날아갔다는데 저는 400억 달러 손실이 아니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 중인 정신 승리 채널 순수한 크립토입니다. 요즘 누가 코인 하냐는 이야기를 어제 또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돈 못 번 사람도 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접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6% 올랐는데 비트코인에 물려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투자가 원래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 때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남들 다 벌 때 돈 잃고 있으면 조용히 내 사이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오늘 뉴스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새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키드 논스라는 기술로 프라이버시와 저장 용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부테린이 제안한 건 널 리파이어를 전용 공간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 상태 데이터는 수백 테라바이트까지 불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널 리파이어는 구조가 고정되어 있어 샤딩이나 블룸 필터 같은 기술로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용 공간은 8년간 5천억 건의 데이터를 탈중앙화를 해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이더리움이 모든 걸 하나의 구조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로 최적화된 저장소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용 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화된 설계로 나아가는 이 흐름은 이더리움의 장기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의 순자산이 4개월 만에 약 400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포브스 기준 2026년 1월 초엔 1099억 달러로 세계 17위였는데 5월 1일 기준 684억 달러로 세계 45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출렁이면 최상위 자산가의 숫자도 이렇게 급격하게 바뀝니다. 이걸 단순히 CG가 손해봤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은 BNB와 크립토 자산에 집중돼 있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수치가 극단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가 한 자산에 집중될수록 상승장엔 압도적인 수익을, 하락장엔 그만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배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가도 분산 없이 크립토에 올인하면 4개월에 400억 달러가 날아갑니다. 수익률을 줬는 것만큼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점검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크립토잭이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짚었습니다. 페페가 도지의 과거 차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도지는 밈코인 중 가장 먼저 크게 움직이고 그 이후 나머지 밈코인들이 뒤따르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도지가 밈코인 시즌의 신호탄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페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지가 선도하던 시절처럼 페페가 먼저 움직이고 다른 밈코인들이 따라오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차트 패턴이 유사하게 전개된다면 페페가 이번 밈코인 사이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패턴은 참고 자료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밈코인은 펀더멘털보다 심리와 모멘텀에 훨씬 크게 반응하는 자산군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기대감에 휩쓸리기 전에 본인만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 최대 VC 중 하나인 A16Z가 22억 달러 규모의 크립토 펀드를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펀드의 핵심 방향은 크립토와 AI 그리고 전통 금융이 결합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 1분기에만 AI 기업들이 끌어모은 투자금이 2,400억 달러를 넘어선 시점에 나온 행보입니다. A16G가 이 타이밍에 이 방향으로 베팅했다는 건 단순한 트렌드 추종이 아닙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그 인프라와 결제,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크립토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이 펀드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큰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다음 사이클의 내러티브가 보입니다. AI와 크립토의 교차점은 이미 시장에서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16G 같은 대형 기관이 여기에 수조 원을 집어넣는다는 건 이 흐름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에 투자를 받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무대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트코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이죠. 매 하락장마다 알트코인 시장이 끝났다는 말이 나오지만 헤이즈는 그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틀린 말을 할 사람이 아닌 만큼 그 근거가 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즈의 논리는 S&P 500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P 500도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교체됐지만 지수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알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코인은 죽어도 더 나은 프로젝트가 그 자리를 채우며 시장 자체는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이겁니다. 알트코인이 살아있다는 말이 지금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살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은 살아도 개별 코인은 얼마든지 사라집니다. 헤이즈의 낙관론을 내 포트폴리오 정당화에 쓰는 건 위험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다음 사이클을 이끌지 고르는 눈을 키우는 데 써야 합니다. 알트코인이 사라진다는 말은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스바네빅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짚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레이어 1 코인들은 전 고점 대비 50에서 95%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 트론은 신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아직 회복도 못한 상황에서 트론 혼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트론이 이 시점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시세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트론 네트워크는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T 전송량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제 사용량이 받쳐주는 네트워크라는 점이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볼 포인트는 고점 회복 속도의 차이입니다. 같은 알트코인 시장이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골랐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알트코인은 다 같이 오른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사용 기반이 있는 프로젝트와 없는 프로젝트의 차이는 하락장이 지나고 나서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5% 아래에 있다는 수치를 보니 더 실감하게 되죠. 제가 정말 고점에 처물려 있다는 것도 말이죠. 크립토로버가 USDT 도미넌스 차트에서 중요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핵심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USDT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에서 빠져나와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크립토로버는 섣불리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탈인지 아니면 페이크아웃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주봉 기준으로 이 선 아래에서 여러 번 마감이 나와야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하방 압력이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USDT-D는 크립토 시장 전체 분위기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오를 때만 보지 말고 이런 거시 지표를 함께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호에 먼저 올라타는 것보다 주봉 마감을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무대에서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와 싸우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가 됐다고 말이죠. 크립토사러스도 이 발언을 공유하며 14조 달러 규모의 블랙록이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회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인 IBIT는 블랙록 역사상 가장 큰 ETF 출시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전통 금융을 지배해온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자사 최고 기록을 크립토 상품으로 갈아치웠다는 건 이제 기관 자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 읽어야 할 건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시장이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은 줄고 유동성은 커지고 진입장벽은 낮아집니다. 크립토가 대안자산에서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경고를 날렸습니다. 2026년 수백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일자리를 잃고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거라는 겁니다. 그는 1974년부터 이 흐름을 예견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책 2권을 이미 썼다고도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요사키는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수년간 재정적 미래의 기반 자산으로 추천해 왔습니다.
연금과 월급에만 기대는 구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실물 자산과 크립토를 통해 스스로 자산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요사키의 발언은 늘 자극적이고 책 홍보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노후 준비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곱씹어 볼 만합니다. 크립토를 노후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주류로 올라오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플랜시가 2년 넘게 주장해온 슈퍼사이클 시나리오의 핵심 근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 코스트 베이시스, 즉 약 78,500불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선은 단기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매수한 가격대로 비트코인이 이 위에서 버텨주느냐가 핵심입니다. 플랜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2만 6천 불에서 약 50% 급락한 이번 하락이 만약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중간 조정이었다면 쇼텀 홀더 코스트 베이시스 위에서 지지를 받는 게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역대 장기 약세장에서는 이런 빠른 회복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 선 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느냐가 관건이고, 지지에 실패하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온체인 지표를 사이클 판단에 활용하는 방식 자체는 배워둘 만합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이런 기준을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테넥스 리서치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관망 중이거나 하락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줄고 펀딩비는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큰 매크로 이슈가 터져야 움직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넥스 리서치의 시각은 다릅니다. 약세장은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세장의 끝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지표가 먼저 말해줍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바뀌고 온체인 지표가 돌아서고 정작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관망 중일 때가 바로 최고의 진입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편안할 때 들어가는 진입점은 좋은 진입점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배울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심리는 개선됐는데 포지션은 아직 안 바뀐 상태. 그 간극이 기회입니다. 모두가 확신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데이터가 먼저 말하고 군중이 아직 움직이기 전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프가 폭락과 반등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하락할 땐 알트코인이 먼저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그 다음 나스닥이 내립니다. 반등할 땐 반대로 나스닥이 먼저 오르고 1에서 3주 뒤 비트코인이 따라오르고 다시 1에서 3주 뒤 알트코인이 움직입니다. 이번 하락은 이미 이 순서를 따랐고 지금은 마지막 구간으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추가로 주목할 건 금과 오일입니다. 금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건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마이클 반데포프의 시각입니다. 기관자금 배분자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담기 시작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패턴을 알면 알트코인 투자 타이밍을 훨씬 냉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기도 전에 알트에 먼저 들어가는 건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스닥, 비트코인, 알트. 이 흐름을 기억해 두고 각 구간의 신호를 확인하며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산티멘트 인텔리전스가 흥미로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톤, ACP, 에이다, 수위, 온도, 하이프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81,700불 위로 올라서면서 오랫동안 잠잠했던 알트코인들로 수익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7일 기준으로 보면 움직임이 더 뚜렷합니다. 온도 23%, ICP 16%, 도지 15%, 타오 14%, 하이프 10%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비트코인도 6%를 기록했지만 알트코인들의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조기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낌새와 알트 시즌 확정은 다릅니다. 산티멘트도 약한 속삭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트코인이 현 가격대로 유지되면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분위기에 먼저 올라타기보다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종목을 추려가는 접근이 훨씬 안전합니다. 심플리 비트코인이 존 메가피의 오래된 발언을 다시 꺼냈습니다.
발언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을 인력이 없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2017년 CNBC에서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약 3,900불에서 거래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엔 황당하게 들렸을 수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확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대신 ETF를 승인했고 각국 정부는 과세 체계를 만들어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과세 체계를 만들어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편입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메가피라는 인물 자체는 논란이 많지만 이 발언만큼은 되새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술은 규제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결국 제도는 기술을 따라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도 같은 맥락입니다. 막을 수 없으면 합류하는 게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크립토컨트 코리아가 CME 갭의 작동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CME 갭 선물은 평일에만 거래되고 현물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금요일 종가와 월요일 시가 사이에 가격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실제 거래가 없었던 유동성이 낮은 구간이라 시장이 포지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다음 미체결 CME 갭은 약 93,000불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중기 상방을 목표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만 먼저 쌓이고 강한 현물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롱 포지션 청산을 위해 먼저 하방으로 움직인 뒤 다시 올라오는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CME 갭이 확정 신호가 아니라 참고 신호라는 겁니다. 포지셔닝, 유동성, 시장 심리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판단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3,000불을 목표로 보되 그 전에 레버리지 청산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편안할 때 들어가는 진입점은 좋은 진입이 아니며 최고의 기회는 언제나 불편한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처음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제대로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항상 제가 사고 싶다고 느낄 때는 고점이었고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는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 따라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이 어떤 사이클인지 시장 뉴스를 보시면서 판단하고 또 인간 지표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코인은 누가 코인 투자하냐고 할 정도로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이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적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순수한 크립토몰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